미국과 유럽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체력이라도 존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미국 고용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중앙은행도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해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물가가 안정돼야만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라도 물가 안정이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이미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한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어렵다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다른 선진국 대비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지투 간 갈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국가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한국은 글로벌 긴장화나 물결 속에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 과실을 따먹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중이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장점은 고스란히 약점으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노골적 편들기를 요구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통해 양쪽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전략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드 사태로 대중국 소비재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산 부품마저 자국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는 우리 수출에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중국과 관계 악화는 히토류 수급에 영향을 미쳐 첨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히토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대체할 시장을 단기간 내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수년 또는 10년을 넘어가는 장기간 동안 경제 고통이 이어질 것이란 최악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점은 경제 취약성만을 부각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전환점에 놓였습니다. 저성장은 자연스레 소득 증가율 감소로 연결됩니다. 대출을 통한 성장도 쉽지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의 102%까지 늘어나 대출이 증가할 여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마저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물가 근원물가 지수로 인해 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꼴입니다. 위기를 과대 포장해서는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제반 여건이 어려운데 부동산만 나홀로 호황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술 개발 및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고 무역 다변화를 조기에 이뤄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서로를 헐뜯는 극한 갈등 사회가 지속된다면 경제 구조 전환은 요원해 보입니다. 한국 경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